알면 알수록 좋다. 녹음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네, 후원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뉴스브리핑 43회 500원, 방구석 왕자님 네트워크 학개론에 1000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 똑같은 에피소드에 500원, 뉴스브리핑 42회에 500원, 경계성 성격장애에 500원 남겨주셨고요. 을지마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을지마사님 뉴스브리핑 42회에 1000원, 경계성 성격장애 편에 1000원 남겨주셨고요. 날랭거북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경계성 성격장애 편에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나331님 방탄소년단 편에 4,100원. 갑자기 방탄소년단 댓글이랑 댓글을 같이 봐야 돼요. 네, 달아주셨죠. 근데 날랭거북님 누구세요? 나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처음 후원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이렇게 정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장관 부석 감독기원님께서는 거의 매회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듯이. 네. 아니 아이디가 너무 길어서 저희 앞으로 이장관님이라 부르죠. 네. 너무 길어. 이 장관은 감독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원님이라고 부를까요? 네네. 이장님, 이관분이야. 모르겠다. 이장님 괜찮네. 아무튼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실 분? 저는 이 유튜브 쪽 댓글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선 천사는 무지개를 타고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닉네임을 가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들 목소리도 좋아요. 자주 들을게요. 라고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뉴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걸? 네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뉴스브리핑에서 한번 이렇게 삐 하고 효과 처리를 해서 안내님이 본명을 밝혀서 맞아요. 저희가 되게 웃었던 적이 있는데 매드매드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 계좌 후원 한번 하면 이렇게 이름이 뜬다. 아, 그거 내 이름으로 돼 있구나. 그치. 그거 못 바꾸나? 지지익선으로? 아니죠. 못 이게 바꾼대. 계좌 실명제니까 바꾸지 못할 텐데 바꾸고 싶으면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면 되죠. 그래서 혹시나 안느님의 본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좌 후원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이거 나 범래님이 읽을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짠가요? 최인호님이 저 초등학생이고 3개월 동안 듣고 있었는데 드디어 구독한다고? 맞아요. 그걸 까먹었네. 네, 이거 보고 이거 진짠가? 장난인가? 초등학생 구독자분. 네네.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가 요즘 뭐 지직선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어릴 때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런 걸 뭔가 실현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그 경계성 성격장애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참치맛케이크님이 제 추천 듣고 크래걸 정주행 중인데 너무 재밌다고 최애 드라마로 등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랑 최애 드라마가 같아지신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Don't Be a Lawyer라는 영상이 있어요. 약간 밈처럼 돌아다니는 영상. 그 영상이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에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댓글 보고 그게 이거였어? 라고 싶었더라고요. 드라마보다 그 영상이 더 유명한 것 같아. 맞아요. 와중에 법률님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 몰랐어도 밈의 돼요. 밝은 젊은 패널 구합니다. 이 시국의 밝은 젊은이 구합니다. 근데 그 마크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법률님 봤어요? 네, 봤어요. 결국 내 말이 옳았다는 거. 아니지, 범례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네. 그건 기억 안 나는데 그 내가 한번 옳았다라고. 검사를 받아봐요. 정독을 해봐, 정독. 정도는 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랑 범인님이 뭐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맞아 쓴 것 같은 거야. 뭔지 알죠? 제가 댓글 읽어보고 싶은 거는 아까 와나 331님이었나요? 네. 123이었나? 331이었나? 해외에 거주하는 청취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다고. 와우. 그래서 이제 이 에피소드에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안내님 너무 눈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덕질할 준비 돼 있는데. 진짜. 근데 어느 회사인지라도 혹은 근데 그러니까 연습생 한 지 1년 안 됐으면 아직 데뷔조는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나중에 데뷔를 하시게 된다면 그룹명이랑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열렬히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께 말씀하셔서 나중에 데뷔하면 게스트로 한번 오겠냐? 올 수도 있지. 우리가 엄청 커 있으면은 오지. 그리고 한 가지 댓글을 더 읽어보고 싶은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날렌거북님이랑 예전에 이제 스템이라는 분께서 앤서님의 발음에 대해서 저도 이게 아직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오는 길에도 계속 머릿속으로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날렌거북님이
천리, 인류를 제대로 읽어달라고 하셨고 옛날에 스템님께서 11월쯤에 논리, 인류, 인륜, 근력, 전류, 관례를 제대로 읽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읽으시길래? 인류. 아, 인류냐 인류냐 이거 아니야? 인류.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인류라고 하면은 일장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인류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인류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그게 발음이 안 맞나 보다. 혹시 고향이 저 찐 수도권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서울 이거는 사투리랑 관련이 없는 거고 근데 저도 아는데 저도 옛날에 20대 한 초중반까지는 6월이라고 발음했어요. 야 6월에 6월이라고? 내가 못 배운 거지 그거를. 6월이 맞잖아. 6월. 6월이에요? 네네. 그래요?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뭐 교양 가르친답시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 6월이에요? 네, 6하고 월이 아니고? 네네. 그럼 한글로 쓸 때는? 쓸 때도 6월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건 네네. 몰랐어. 그러니까 쓸 때 6이면 6월이 맞지. 아니요. 됐어 이거 엔선님이 맞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엔선님이 맞아. 저 뭐지? 6월입니다. 제가 이거 20대 한 중반, 초중반에 고쳤어요. 친구가 네네. 지적해줘가지고. 그리고 저는 20대 또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몇 요일이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그건 뭔데?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몇 요일이 아니지. 뭐야? 답이 뭐야?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냐고. 무슨 요일? 그치. 이거 무슨 말하는 거야? 요일이라 해야지. 아니 몇 요일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지 않나? 근데 표준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그 클래스가 다 나눠지는 거죠. 그쵸. 뭐 우리가 근본이 아나운서는 있냐, 아니니까. 없냐. 근본이 있냐? 이제 저희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려 안느가 발제를 준비를 했어요. 와우. 웬일이에요? 예? 사실 저희 그 댓글 중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댓글들이 예전처럼 좀 치고받고 싸우는 편이 재밌다. 토론편이 재미있다. 라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렸었는데 저희가 사실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거 무시하고 있었죠. 전 아닌데요. 아닌데요? 근데 왜 준비 안 했어요? 싸우는 거. 그거 말고도 준비해둔 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솔직히 말하면 싸우는 거 준비하는 것보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그렇긴 하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내가 정보 싹 모아서 그냥 읽어주고 끝내고.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시국에도 맞고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저희 3명 중에 1명이 미접종자예요. 백신 미접종자. 알고 계셨나요? 전 몰랐네요. 오. 연기 뻥입니다. 너무 못해. 나만 모르는 꽁트가 있었네. 대본 못 보고 왔어요? 대본에 꽁트를 적었었는데. 제가 대본 안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저 대본을 19년 8월쯤부터 안 봤거든요. 제가 안느가 백신 미접종자 1차도 안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알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20대들이 백신 안 맞는데 원래 20대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그래? 그럼 나 말고도 많겠다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제가 정말 소수더라고요. 맞습니다. 극소수. 네. 극소수 오브 극소수. 특히 20대 안에서는 진짜 극소수. 저 20대 아니구나. 만으로 20대죠? 만으로 보니까 20대죠. 그치, 맞아요. 네. 뭐 그렇게 긴장할 일인가요? 심장 떨릴 뻔했어요. 누구나 30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첫 번째 꼭지는 뭐가 될 거냐면 지금 백신 패스가 좀 강화된 지가 1일차입니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는 지금 위드 코로나 어쩌고 하다가 확 돌아선 지 첫날이죠. 그렇죠. 오늘부터 딱 적용이 됐고 지금 백신 패스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백신 접종 필수로 맞아야 하는가 혹은 강요할 문제인가 미접종자들을 이제 조금 인정할 수 있느냐 리스펙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공리를 위해서 다 맞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토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 토론은 미접종자를 이렇게 선 나누듯이 가르듯이 제도를 펼치는 게 맞는 방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나누기 전에 좀 사전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백신이 뭔지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리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정보를 잘 찾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백신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어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자어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백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이 사전 지식을 저희가 다 공유한 다음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 첨언하실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끼어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신이 영어로 백시네이션
혹은 뭐 백신 이렇게 부르는데 인간 및 기타 동물의 질병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게 이 백신이 치료제다. 혹은 백신은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백신은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일 뿐이지 그 질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그 코로나가 없어지냐? 어떨까요? 이미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백신을 맞으면? 그럼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짝퉁을 내 몸에 넣는 거야. 비슷한 애를 내 몸에 넣어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애가 들어올 것 같은데 얘가 들어오면 잘 처리해 하고 군대를 잘 심어주는 느낌이 백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백신 자체가 예방에 효과를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면역 체계를 믿고 그걸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면역 체계가 알아서 할 거다. 그 트리거를 백신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균을 직접 투입을 하는 방법도 쓰기는 했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m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안느님이 말을 해준 것처럼 바이러스처럼 생긴 애를 투입을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사실 가장 유명한 게 코로나 백신이긴 하지만 백신은 원래 있었던 종류의 의약품이죠. 옛날부터 있었죠. 그렇죠. 독감 백신부터 해서 더 멀리 가면 우두법부터 나와야죠. 광견병도 백신이 있대요. 백신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백신은 중증 방지가 원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죠.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바이러스를 막는 것도 있고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원래 중증으로 가지 않는 거는 백신을 맞아서 면역 체계가 알아서 하는 거지 백신을 놓음으로써 얻으려던 효과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효과 중에 하나가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도 맞는데 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 애초에 이제 바이러스를 막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이긴 하겠죠. 근데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 중증 방지는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목표가 절대 아니고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중증을 방지하고 가볍게 걸리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중증 방지는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방지를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백신은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맞는 거고 부차적인 효과로 중증 방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 백신의 가장 큰 이점? 가장 크게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병에 안 걸리는 거죠? 그거 말고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건 개인의 이름. 사회가 병에 안 걸리는 거죠? 그쵸.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네. 집단 면역을 구현해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백신에 의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건져왔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면서 발병 빈도가 확 줄어든 병들이 있어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뇌수막염.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는 99% 정도의 발병 빈도를 줄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소아마비. 이런 유명하죠. 것도 크게 감소가 되었었던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죠. 유명한 거. 있어요. 천연두. 그쵸. 천연두. 우리나라에도 한 1970년대쯤에 그런 사람의 어깨에 조금 국화빵 비슷한 흉터 같은 거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도 있지 않나? 지금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윗세대에 많지 않을까요? 불주사라고 하나 그거를? 근데 불주사는 우리도 맞았고요. 근데 이제 불주사 종류가 다르긴 하는데 저희 아빠도 어깨에 딱 그렇게 약간 담배빵 같은 흉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이 주사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백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고 우리가 토론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신은 모두가 맞아도 되냐? 이건 아니에요. 백신도 사실 이게 비타민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맞는 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예전에 했었는데 6개월 이내에 했었는데 과민성 쇼크를 한 번 이상 겪었던 사람은 맞으면 안 됩니다. 맞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과민성 쇼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민성 쇼크? 그 유명했던 그거 아니에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과민성 쇼크라고 합니다. 어떤 증상인지 아세요? 이게 알러지 쇼크처럼 딱 백신이나 뭐 다른 주사든지 이런 거를 맞았을 때 거의 약간 간질 증상처럼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뭐 쓰러지는 것도 있고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식. 네네네. 숨을 못 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쇼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데
겉에서 봤을 때 올라오는 두드러기는 사실은 목숨에 지장이 되진 않는데 이게 겉보기 말고 기도, 혀, 기관지 이런 데들이 퉁퉁 불면은 여기가 막혀가지고 질식이 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산소가 차단되다 보니까 뇌사 위험에도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쇼크입니다.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옛날에 주사를 맞고 한번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꺼내다가 기절을 했어요. 전 기억이 안 나죠. 일어나는데 천장이더라고요. 이미 들것에 실려서 어딜 간 상태였는데 근데 그 바닥에 그냥 머리를 생으로 갖다 박았으니까 굉장히 의료진이 굉장히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비슷한 경험은 조금씩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 뭔가 증후군으로 병명이 나오기 전까지 뭔가 비슷한 증상을 좀 느꼈던 분들은 주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좀 생기죠. 네. 근데 아마 범례님이 겪으신 거는 이 과민성 쇼크가 아니라 아니죠. 네. 약간 혈압이 확 낮아지면서 온 쇼크 아니었을까요? 주사 맞고 나서?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기절을 한번 해봤다. 주사를 맞고.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주사 맞고 기절하신 분들 되게 많고 피 뽑고 기절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쇼크의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식은땀 공감된다. 그리고 상태가 나빠지면은 의식을 잃고 호흡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음식 알러지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알러지? 그 갑각류는 잘 못 먹기는 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이 부어요. 그런 생새우 같은 거, 생새우나 간장게장 뭐 이런 거 먹으면은 목이 부어요. 아 맛있겠다. 악마 아니야? 진짜 악마 같았어 방금. 뭐 이런 분들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조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약간 뭐 목이 답답해지고 혀가 붓고 뭐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 말고도 그 조영제, 항생제, 링거 이런 거 맞았다가 쇼크 오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해요. 조영제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에 한번 먼저 놉니다. 약간 손목이나 이런 데다가 미리 한번 넣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조영제가 그거죠? CT나 MRI 찍을 때 잘 보이게 하려고. 맞아요. 그거 맞으면 온몸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약품입니다. 전 아직 안 맞아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 질병을 겪고 회복해서 항체가 남아있는 사람도 맞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코로나 백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1차 접종 받았는데 너무 아프다. 말도 안 되게 아프다. 그런 분들은 이미 한번 걸렸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근데 저는 카더라인 것 같고 그거는 어쨌든 이미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항체 형성된 거는 병원 가서 해달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백신을 맞기 전에 저 이미 항체 있는지 검사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이야기가 나뉘는 게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백신을 맞게 되면은 더 효과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걸린 사람도 백신을 맞는 게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는 거죠. 맞아요. 돌파 감염이 곧 부스터샷이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사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비타민 주사 맞듯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맞아야 되는 의약품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쇼크 말고 근육통 있죠? 심근염. 심근염 및 심낭염 이런 것도 네. 걸린다고 하죠. 네. 그 여성분들 그 생리주기 틀어지는 거. 네. 호르몬 갑자기 작용. 하혈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 뭐 열나고 근육통 오고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모든 백신이 거의 그런 반응이 그쵸. 오니까요. 요즘 그것 좀 많이 나왔잖아요. 급성 백혈병. 근데 이건 인과관계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급성 백혈병이 그러니까 아주 드문 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걸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백신을 맞아서 걸린 건지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금 성인 18세 이상 기준으로 91%인데 그 국민의 대부분이 맞았기 때문에 그 풀 안에서 급성 백혈병이 걸렸는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긴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공감 갔던 비유법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TV를 봤어. 사람이 집에서. 그날 뭐 어떤 병에 걸린 거야. 원인은 TV다. 뭐 이런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뭐 어떤 병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거의 인과가
코로나 백신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자, 뭐 이런저런 백신들을 살펴봤는데 저희는 오늘 그중에서 이 코로나19의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최초 접종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최초 접종? 최초? 미국 아닐까요? 아닙니다. 중국? 영국? 아닙니다. 러시아? 영국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 2020년 12월 8일에 최초로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한 3개월 뒤, 4개월 뒤부터 이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진짜 그러니까 온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온 지구의 역사에서 세계 과학사에 기록될 내용이 이미 분명하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코로나 백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개발의 속도랑 투입된 자원이랑 그 방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류의 과학기술이 다 모여있는 느낌?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언급을 해보면 지금 몇 퍼가 맞았는지 아시나요? 80몇 % 아닌가요? 네, 전체가 80% 초반대고 18세 이상이 91%. 나이별로는 이따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81.72%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이야, 진짜 많이 했네. 1차 접종도 84% 정도. 거의 OECD 1위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구수가 쪼달리기 때문에. 쪼달리기. 그리고 아예 강제로 100% 다 맞추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99%의 국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름을 처음 들어.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확진자 수랑 뭐 사망자 수랑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아세요? 만 명 초반대인가? 4,500명 정도. 그래요? 4,600명 정도? 만 명은 어디서 본 거지? 모르겠는데? 위중증인가? 만델라 효과인가? 전 세계 사망자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몇백만 명. 나 이거 봤는데. 300만 명인가? 400만 명인가? 500만, 한 540만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치명률이 1%도 안 되기는 해요, 지금은. 0.83% 정도.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놀라웠던 거는 3차 접종률 있죠? 이거 몇 % 될 것 같아요? 3차 접종률. 10%. 10%?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안 맞지 않았나요? 1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생각보다 높더라고. 20% 정도 됩니다. 아, 진짜? 진짜? 벌써? 네. 의료진 맞고 노령층 맞고 이거 한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3차 접종률이 벌써 20%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방금 말씀한 쇼크 있죠?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랑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것도 큰 부작용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범례님이 살짝 언급하신 심근염 혹은 심낭염. 얘네가 있는데 저도 봤었어요. 그 뉴스에서. 정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게 없다. 거의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꽤나 인과관계가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572건 정도. 많은 분들이 쇼크를 경험하셨군요. 쇼크를 경험하신 분들은 한 1,600, 의심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검토한 것만 1,600건. 그 중에서 572건이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180건 정도가 의심 사례인데 그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3건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근염, 심낭염. 여러분 이게 의심 사례가 728건이나 돼요. 이 중에 몇 건이 이건 인과성이 있다 판정을 받았을까요? 728건 중. 한 10건? 300건. 저도 언론에서 들었던 인과성이 거의 없다. 이 말과는 실제 수치를 보니까 거의 없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먼저 깔고 나서 저희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거 두 분 다 맞으셨잖아요? 네. 맞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맞았어요. 81% 정도 되는 분들이 이미 맞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백신을 다 맞아야 하는가? 강요를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자유로 냅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쵸? 지금처럼 제한을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강제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있는 건데 저는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안내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안 맞은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분들 보고 맞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거는 그치? 그분들도 안 맞는 이유가 나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저는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백신 패스 그러니까 미접종자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네. 찬성한다. 뭐 미접종자가 뭔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 못하는 거 플러스 약간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뭐 4명이든 6명이든 뭐 이렇게 좀 인원 제한을 좀 두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백신을 뭐 맞으면 좋죠. 맞으면 좋은데 제 말은 맞았을 때 효율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이익을 따져봤을 때 내가 뭐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불특정한 부작용이 나한테 오긴 올 거 아니야.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걸 감수해서라도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이거가 제가 좀 설득이 안 된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좀 되게 공포스러웠던 게 그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저는 좀 커가지고 건강 염려증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 제가 이 토론을 꺼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80% 넘는 분들이 맞았잖아요. 2차까지. 네.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 수가. 그래서 그 시점이 제가 이 토론을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만약에 그 80%나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맞아가는 동안 뭐 걸리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면은 나도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맞아야겠다 하겠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백신의 부작용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돼서 안 맞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나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건데 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때 그 부작용이 훨씬 큰 거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백신 부작용이 나올 비율보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걸리고 아플 확률이 훨씬 큰데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첫 번째로는. 네. 어때요? 저는 근데 코로나가 무증상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걸리시는 분들의 한 40%에서 45% 정도가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뭐 젊을수록 더 많다고도 하고. 네. 그리고 근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앓긴 앓잖아요. 뭐 내가 심근염까지는 안 오더라도. 그냥 근육통 같은 거고 독감 백신 맞으면 아픈 거랑 똑같이 네. 백신 맞으면은 당연히 이제 부차적인 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백신의 사이드 이펙트인 거잖아요. 그 부가 부차할 때 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나서 근육통 앓거나 잠깐 몸살 앓는 정도를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감수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방금 앤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잠깐 근육통 오고 말았다 하면은 네. 저는 안 무서워요. 근데 정말 많이 올라오는 사례들이 제가 오늘 토론하기 전에도 이제 블로그에 후기 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훑어봤는데 사이레논도 10개 먹었다. 결국 토탈. 뭐 2,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독감 백신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치료가 잘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암 에피소드 할 때 안느님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죽는 병 중에 하나가 폐렴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 폐렴이 코로나도 결국엔 폐렴이랑 비슷한 계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렴도 걸리면 다 죽는 게 아니죠. 근데 걸렸을 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병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위험이 더 큰 게 아닌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은가.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사례까지 가져오면 백신에도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앤서니 말씀하시는 거를 학술적으로 갖고 오면 이거 의사결정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론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죠.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백신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백신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조합을 해보면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맞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안 맞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가장 최고의 손실은 안 맞았는데 백신에 문제가 없었을 경우예요. 그때는 왜냐면 코로나에 걸려서 위중증으로 가서 뭐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이론으로 봐도 사실은 백신을 맞는 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맞는 판단인데 그 말씀을 또 하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뭐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백신을 저도 맞을까 말까 고민을 하죠. 사실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이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 미련 없이 백신을 맞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전염병으로 사망한 그 분의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들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합니다. 네, 우선 코로나에 정말로 확진이 돼서 그 음압병동 같은 병원으로 가게 되면 우선 일절 미팅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 봐요. 아예 미팅이 안 되고 만약 그러다 사망을 하셨다.
그래도 미팅이 안 됩니다. 그냥 화장장까지 가는 먼 발치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하얗게 이렇게 쌓여있는 얼굴도 못 봅니다. 고인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소지품도 다 소각해요. 왜냐면 뭐 코로나균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생이별이에요. 생이별.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갑자기 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거는 혹시나 내가 걸려서 뭐 위중증에 가서 사망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이건 효가 아니다. 이건 내가 만약 걸려서 그렇게 정말 갑자기 어느 날 아드님 병원 갔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사망해서 소각되고 제로 부모님이 받았다. 그거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물론 백신에 대한 좀 무서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놔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안느님이 말한 것 중에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렇게 맞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걸리지 않느냐, 돌파 감염률이 높지 않냐, 백신을 그러면 꼭 맞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망하는 사람들 비율 중에 50%가 미접종자고 50%가 접종자예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이걸 백신을 놔도 죽고 안 놔도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통계상 오류인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그 통계학 에피소드를 했었잖아요. 네. 그 통계 함정이라는 에피소드를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벨트 메고 있는 사람 50%고 안 메고 있던 사람 50%다. 이거 안전벨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게 그러면 확진돼서 사망이 된 비율이 안 맞은 사람 중에 몇 %고 그치. 접종 받은 사람 중에 몇 %인지를 봐야지 사망한 사람 중에 접종했다 안 접종했다를 보는 거면 그거는 조건부가 반대로 된 거죠. 올바른 통계가 맞아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거를 막는 효과가 90% 이상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미접종자가 지금 전체 인구에 아까 말했듯이 20%, 18세 이상 성인은 미접종자가 8%에 불과한데 이 반반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접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백신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는 건 전 너무 공감돼요. 근데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백신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게 이게 좀 저는 불안한 포인트였기는 했어요. 이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만들어진 백신이고 이 mRNA 방식 자체도 이번이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백신으로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실험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임상 시험이 많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됐다라고 판단하고 나온 백신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만약에 인과성이 있는 큰 부작용도 있잖아요. 나 사실 뭐 근육통 이런 거는 걱정도 안 되고. 그치. 심근염, 뭐 쇼크, 그건 진짜 나중에는 뭐 아까 뭐 혈소판 감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이 저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나라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이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뭐 길을 가다가 벼락을 2번 맞을 확률 어쩌고 하는데 다 사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비이성적으로 산다고 50%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가 복권의 모든 것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권은 멍청한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확률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이 백신도 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맞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면 인생이 2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그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없는 거고 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그거에 대해 공감해요. 그 전문 지식이 틀렸을 가능성. 전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mRNA 백신이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어쩌고 하지만 화이자의 보도자료를 보면 mRNA는 지금 처음 쓴 거지 연구는 10년 넘게 했다 이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담배가 만병통치약이었죠. 딱 피면 기분 싹 좋아지고 뭔가 심박수 싹 내려가고 그래서 막 의사들이 담배를 권했었어요. 정말 근대의 역사예요. 근대의 역사.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가지 얘기해보면, 전 세계 생물체의 99%가 감염됐다고 하는 PFOA 사건. 이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듀폰은 아세요? 듀폰이라는 화학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듀폰. 그 회사에서 그 후라이팬 코팅제를 개발을 했어요. 테프론이라는 그런 코팅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다 납품이 됐습니다. 40년간.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2019년인가? 2017년에 밝혀졌습니다. 그걸 이제 밝혀낸 영화도 있어요. 다크 워터스인가? 뭐 영화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안느님, 앤서님 저 다 몸속에 PFOA 감염이 돼 있어요. 네네. 아이를 낳으면 탯줄에도 검출이 되고요. 끔찍해. 모유에서도 검출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간 그냥 인류에 쌓인 거구나. 네, 그렇죠. 주르륵.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그 전문 지식이나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집에 있는 후라이팬 다들 바꾸세요. 이게 후라이팬은 사용 기한이 3개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부터 이 PFOA를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샀던 후라이팬은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정부에서 얘기는 했지만, 안 들어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건,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치, 멀리 안 가도 되죠. 멀리 안 가도 되고. 라돈 침대 사건. 이렇게 분명히 전문가들이 만들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산하고 공급한 건데 문제가 생긴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백신이라고 다를까? 이거 지금 맞았다가 뭐 듀폰 사건처럼, PFOA 사건처럼 한 3, 40년 후에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버리면 다 죽고 나만 살아남는 거야. 이래버리면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런 불안감은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리가 먹고 있는 그냥 약들 있잖아요.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아니면 피임약 같은 거 이런 것들 부작용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그 심낭염이나 심근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코로나 백신보다 비율도 훨씬 높고요. 근데 이런 거를 돌이켜 봤을 때 사실 백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것들이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대되고 있다. 네, 과대 해석되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 퍼센티지가 낮은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0.00대죠. 그 퍼센티지가.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코필러를 맞고 싶어가지고. 아, 필러. 코에다 필러를 맞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극소수의 사람으로 실명이 오는 그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 여기를 지나가는 시신경을 건드려서 필러가 눈이 실명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진짜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짜 뭐 10만 명 중 한 명이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쉽게 못 맞겠더라. 그치.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심리인 거죠. 진짜 퍼센티지 적은 거 알아. 근데 0%가 아니잖아. 그게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인류 사회학적으로. 맞으라고 하니까 맞기 싫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땡깡 느낌으로다가. 이게 만약 정부가 좀 똑똑해서 백신이 얼마 없어서 소수만 먼저 접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맞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 난리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참고 습격해서 백신 빼돌려서 맞고 막 그랬을 거야. 우리 그 마스크 줄 선 것처럼 사람들 줄 서서 막 예약하고 기다리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백신이 많이 있고 맞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찝찝한데 맞으라고 하니까 더 맞기 싫고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단계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아버렸고 그리고 지금 안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애기들이에요. 청소년 포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 맞으면 85%가 맞는 거예요. 그래 진짜 지금 81%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은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애기들도 맞으라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제가 그 통계를 조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고쳐드리고 싶은 통계가 있어요. 이게 2021년 4월만 해도 질병관리청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그 앤서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1회 접종하고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백신 효과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94.1%, 화이자는 100%.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2차 접종까지 맞으면은 뭐 중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지고 뭐 효과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났었는데 이게 2021년 4월 정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확진자도 많이 없었고 사망자도 많이 없었을 그때 당시에 발표된 자료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12월 첫째 주까지밖에 안 나와서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12월 첫째 주만 2만 8천 명이 지금 확진이 됐어요. 이때 미접종자의 확진 비율이 몇 %일까요? 다들 반반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 모르겠는데. 미접종자가 25%가 안 돼요. 이 중에서. 그리고 1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3%. 2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70%.
그리고 3차 접종이 1.3% 이렇게 됩니다. 이 통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벨트 안 맨 사람과 맨 사람과 비슷한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조건부 확률이 잘못된 거죠, 이건. 그리고 위중증으로 간 환자들. 위중증으로 간 환자들 중에서 미접종자의 비율이 45%, 1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2.7%, 2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5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 중에 미접종자는 42%,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이 2차 접종 완료한 사람 52.6%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사망자 중에 뭐 90%는 뭐 미접종자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통계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좀 다른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백신을 맞으면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물론 이거는 적어진 게 맞죠. 왜냐면은 접종자가 그렇게 많은데 사망자가 요만큼밖에 안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정부에서 안전하다 했던 것보다 통계가 예상보다는 아닌 거지, 그 그림이. 예상보다는 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림인 거지. 근데 이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조건부 확률의 착시 효과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똑같은 예시랑 그거예요. 뭐 안전벨트 맨 사람도 50% 죽고 안전벨트 안 맨 사람도 50% 죽었지만 안전벨트는 맨 사람이 대다수였잖아요. 그 중에 사망자가 나왔고 그 사망자가 50%를 차지한다는 뜻이지, 절대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사고가 나면 50%로 사망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통계의 함정과 통계의 덫을 벗겨내고 보더라도 2차 접종을 맞아도 죽을 수 있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 정도의 불안감이지. 그리고 약간 뭐 제 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퍼센티지는 됐다, 알겠다. 근데 왜 점점 늘어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하나 먼저 정리해드리면은 올해 4월부터 지금 12월 초까지 2차 접종 완료한 4,390만 명 중에 돌파 감염자는 0.23%입니다. 근데 이게 0.23%라고 해도 9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걸 일단. 그리고 접종을 먼저 시작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은 면역 효과가 감소하거든요, 이 백신이. 네네. 이것 때문에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고령층 접종자인데도 확진된 분들이 많은 거고, 결국에는 이게 3차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화이자에서 나오셨나요? 네네. 이거 화이자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데.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높으네요. 네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늘어난 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얼마 안 됐잖아. 2주 됐나? 그렇죠.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확 늘었죠. 최근 한 달 정도인 거죠. 네. 그것도 아니 확 는 게 지금 일주일 2주일 차지. 7,000명 7,000명대가 나온 게 한 달 되지 않았나요? 근데 위드 코로나 하기 전까지는 한 2, 3천 이러다가 위드 코로나 하고 그쵸 4천, 5천 하다가 최근에 이제 1, 2주 사이에 6천, 7천을 찍었죠. 확 늘어났죠. 혹시 몰라요? 이거 지금 녹음하고 방송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0,000명, 20,000명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에서 한 10만 명쯤은 걸려야 이게 집단 면역이 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백신은 왜 맞은 거지? 도돌이표라니까요. 비슷한 도돌이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효과가 없느냐랑은 완전 별개의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 질문을 이번에 받았어요. 제가 그 기사도 전달해드렸는데 그쪽에서 대답한 거는 앤서님이 말한 거랑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왜 확진자가 더 느느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퍼센티지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한 거는